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필요시 미국 핵으로 북한을 날려버리겠다. 최근 11일에 열린 나토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할 시 즉각적이고 알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으로 직면할 거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해 푸틴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푸틴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다름없었는데요.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최근 초밀착하며 우크라이나를 2년 넘게 전쟁터로 놀아넣은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IP사가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해 공동성명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토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를 돕는 중국을 향해서도 역대급 가장 강력한 비난을 가했는데요. NAT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최근 역사상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한 중국의 이익과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죠. 올해 처음으로 NATO 회원국으로 합류한 스웨덴도 중국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NATO 회원국들의 반응에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제공한 적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 2배인 331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2배를 올리기로 한 나토 신탁기금은 의약품과 연료 등 비전투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의 이런 강력한 발언은 현재 한국 무기 위상과 더불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한국은 59조 885억 원의 국방 예산과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바탕으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선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무섭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22년엔 폴란드의 K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한국의 주력 무기들은 수많은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K 전차 1000대를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기본 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금융 계약을 앞두고 있죠. 또 지난달 초에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확정했고 해당 수출 규모는 10개 포대, 금액은 약 4조 2,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환영받는 무기입니다. 사우디 측 군 당국자는 한국 무기를 극찬한 바 있죠. 또 지난해 12월에는 하나그룹이 개발한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호주 수출 본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차와 장갑차 강국인 독일과 영국 등을 따돌리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K방산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들 많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끊임없는 한국산 무기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방산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은 수많은 국가의 방산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필리핀이 FA50의 성능 개량과 전투기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CNN 등 외신들은 K방산이 고도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전투기와 잡수함 역시도 큰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당국자들은 연이어 한국에 방문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전투기,
도산 안창호암 등을 둘러보고 간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약 18조 7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2년 연속으로 세계 톱 10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적인 군비 확장 기조가 주된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만일 한국 무기가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K방산의 부흥기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실제로 전차와 요격 미사일 등 한국의 수출 주력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등 방산 강국의 경쟁 기종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군 당국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타국 기종보다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데다 장기간 축적된 운용 경험을 통한 원활한 부품 조달 등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해서 구매국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이런 여세에 힘을 실어 한국은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일시 지원해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의사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를 시뮬레이션해본 푸틴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참담한 결과를 본 후 하얀게 질렸다는 후문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한국 무기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기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히는데요. 155는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한국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포탄을 300만 발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타 서방권 국가들과 비교해 기존 보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분담국가 특성상 추가 생산 역량마저 월등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북한 위협에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정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됐고 이후 추가로 다연장 로켓 1000무까지 구매하기로 정해졌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최대 안보 위협이 러시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 유용하다고 인정된 셈인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전차가 유럽의 전차 시장을 휩쓸 수 있다. 푸틴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한국은 K방산만큼이나 든든한 또 하나의 지원국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요. 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선언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하루가 멋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으며 핵폭탄이라는 전략 무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나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자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논리 자체도 존립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군사비 분담금 증액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고 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핵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 그는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에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의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캠벨 부장관의 해당 발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겨싸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 발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엔 대만까지도 가게 됩니다. 만약 대만까지 핵무장할 경우 양안 관계가 파탄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기에 미국은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북러 밀착 등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한 현실인데요.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핵 개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로 시작됩니다. NPT 10조 1항온 자국 안보의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NPT 10조 1항을 근거로 탈퇴를 선언한다면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줄까 의문이 생기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을 용인하면 일본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에서도 NPT 탈퇴와 함께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게 되죠.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1988년 발효된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고 20% 미만까지 전홍축이 가능합니다. 유사시 이를 활용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려 해도 2035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리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요.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계속 재처리 기술 허용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그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우라늄 등을 회수해 차세대 원자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인데 미국은 이것도 결국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 아예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4월 한국과 바이튼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을 완벽 차단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북러 조약 이후 한국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자 이번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선언 외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바이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었죠. 그러나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묵살한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며 그에게 골프 대결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자 인지 장애가 있다고 비판했죠.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도 트럼프와 장난칠 시간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전과자와 골프들 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상황은 트럼프에게 기울어져 있는 듯합니다. 바이든을 공개 지지하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 특히 바이든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그에게 캠페인 중단을 요구했죠. 인지도가 높은 클루니가 갖는 영향력 때문에 한껏 공을 들여왔던 바이든은 클루니의 입안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전 세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될 경우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한국 핵무장 용인 시사 발언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서울에 핵을 맞으면 미국이 자신들의 대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핵우산을 씌워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는 나라 대 나라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국민이 더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인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미국이 맺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강한 옵션이긴 합니다.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그것을 미국이 핵우산 씌워줄지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선제 타격 대상만 되기 쉽지만 워싱턴 선언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위치를 알 수 없는 미 핵잠수함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자체 핵무장보다 강할 수는 없는데요. 핵을 가진다고 함부로 쓸 수 없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적국이 핵을 사용하려 해도 핵무장한 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핵 딜레마는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한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그리고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안보와 자존심 문제가 얽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된 지금 트럼프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바이든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 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한국은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 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티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인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 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 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도발을 핵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 B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 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 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 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 3배치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2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약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 이는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사우디가 KF-21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협상을 하려 했지만 사우디는 적극적인 태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KF-21 개발이 너무나도 빠르고 순조롭게 이뤄지자 공동 개발에 폴란드와 UAE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개발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국가가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사우디, 폴란드, UAE 등은 재정적인 부담만 할 뿐 전투기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는 엄청난 기술적인 공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산 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 오며 첨단 잠수함까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의 역사를 선도한 국가 중 하나로 기술적인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 불가입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은 굉장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다목적성, 완성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도 KF-21 대신 그리펜을 선택했습니다. KF-21이 만들어질 때 전문가들은
그리펜이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펜을 만든 스웨덴이 6세대에서는 경쟁자가 아닌 우군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스웨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만 스웨덴은 이들 그룹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브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공동개발 구애를 뿌리친 스웨덴은 한국의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노린다는 소식은 놀랍게 들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며 한국 무기 도입을 비판했는데 이번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는 소식은 프랑스는 물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 유럽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과 한국은 방산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브 마커스 보글정 감시정찰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0년 넘게 한국 방위산업과 협업한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을 넘어 디지털 운용 환경 등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스웨덴은 오랫동안 긴밀한 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사브는 놀라며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글정 부사장은 한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K방산의 혁신과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적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란 존재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웨덴의 기술을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군은 2027년까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WN 시사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브는 K군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아이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커버리지 정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사브는 한국형 구성에선 모든 방향 360과 영역 6해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완전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한화 시스템과 항공기 생존 장비에 들어가는 MAW400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MAW400 센서는 자외선 대역에 기반한 미사일 경보장치로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개량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위사업청과 아서 무기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LIGNX1과 협력 생산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아서의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는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유지보수 부품 공급 및 후선 업무 지원팀과 협력하여 한국 사무소의 현지 지원팀과 함께 이번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헝가리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고 스웨덴이 정식 나토 회원국으로 신고식을 치른 것입니다. 나토 본부 앞에 서서 스웨덴 국기를 개양한 인물은 칼 요한 에드스트렘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었는데 그는 헝가리 의회 비준을 6시간 앞두고 있던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 온 이유를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나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 레이더부터 잠수함 등 다양한 흥미로운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협력이라는 말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KF-21 6세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인도네시아처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가라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6세대 독자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2040년까지 무인 편대기 등과 합동작전을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 비행체계 능력을 확보해 2041년 이후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를 만드냐는 말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미 6세대를 바라보고 빌드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4.5세대와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6세대는 공동 개발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불과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을 해온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과거 전차 하나 없이 침범당한 약소국이었지만 이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한국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4.5세대를 만들고 6세대를 만들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이미 6세대를 시작한 중국이나 유럽의 2개 그룹에 밀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까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가질 때 한국은 이에 맞설 전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독자 개발로 지금 KF-21 개발에서 보여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티르키 예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에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 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장에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개서지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